부적절한 은행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취임 반년 만에 탄핵됐습니다. 의협 역사상 두 번째 탄핵인데요. 지난 10년 동안 회장님에 대한 탄핵 추진만 벌써 5번째라고 합니다. 의료계가 시끄럽습니다. 그동안 대정부 투쟁을 주도했던 임현택 회장의 퇴진은 향후 의정 협상에 새 국면을 불러올 거란 전망입니다. 오늘은 부산대병원, 부산의료원, 부산보훈병원 등 부산 지역 3대 공공의료기관장을 역임한 김동헌 온종합병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모셨습니다. 대한종합병원협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정근 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두 분을 모시고 그동안 대정부 투쟁을 주도했던 임현택 퇴진 이후 의정협상을 어떻게 진행할지 전망해보고, 그리고 차기 회장, 그리고 최근에 선출된 비대위원장이 어느 분인지 또 어떤 성향인지 되짚어보고 향후 의정 갈등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며칠 전에 의협 회장이 탄핵됨과 동시에 새로 회장도 뽑혔죠? 비대위원장님이 예. 새로 탄핵은 압도적으로 가결됐습니까? 예, 지금 대의원이 224명 참석해서 170표, 즉 찬성을 해서 탄핵이 되었는데, 그래서 탄핵은 출석 대의원의 3분의 2가 되는데 3분의 1을 훨씬 넘어서 가결 정도수가 150인데 20표가 더 넘게 압도적으로 대한의사협회 역사상 2014년도에 노한규 회장이 계실 때 한번 탄핵이 됐었고, 이제 10년 만에 다시 탄핵이 된 상황이죠. 그동안 이제 탄핵 추진은 많이 됐지만 가결까지는 이게 두 번째군요. 그죠? 그 대한의사협회가 지금까지 대부분 불명예 퇴진, 그다음에 불명예 퇴진을 시켰는데 본인이 사표를 안 내는 사람들은 강제 퇴진을 시키기 위해서 대의원 총회를 열어서 대의원 3분의 1을 통과시키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가 자진 사퇴, 그다음에 불명예 퇴진, 탄핵, 대한의사협회 회장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가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임현택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막말 부적절한 은행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상당히 복잡한 부분, 처음부터 이분이 어떻게 당선이 됐을까 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에 탄핵이 된 사유가 뭡니까? 이분이 그 말을 너무 좀 부적절하게 사용한다 할까요? 그냥 비난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번에 가장 비근한 예로 본인을 비판하는 시도의사회 그 이사들을 향해서 어떻게 돈을 가져오면 내가 그냥 그 명예훼손을 그냥 없애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우리 상식을 벗어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언론과 또 혹은 대정부 투쟁에 있어서 그 어록들을 봤을 때 좀 상황과 맞지 않고, 또 대한의사협회 회장이라는 그 위치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런 언어 사용들이 많이 있어서 국민들이 우리 보고 왜 의사협회 회장이 그런 분이냐고 막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이제 이런 사태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 경우를 좀 아마 그런 내용을 처음 들어본 내용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출범한 대한종합병원협회 회장을 맡고 계신 정근 회장님, 구체적으로 방금 김동헌 병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임현택 회장님께서 탄핵된 주된 사유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지금 대한의사협회가 어떻게 보면 일선에서 투쟁을 하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정부하고 또 여러 대화와 타협과 또 하나의 좋은 결론을 만들기 위해서 또 많은 언론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대한의사협회가 운영하는 부분들에서는 17개 강력시도의 회장들이 절대적인 지지가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부산의사회장 할 때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하면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마음대로 못해요. 결국은 일선 사단장,
육군 참모총장이 정군을 지휘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단들이 다 움직이거든요. 아. 그 전두환 대통령 때도 사단이 거꾸로 다시 되돌아와서 정부를 전복하듯이 사단의 힘이 가장 중요한데 17개 강력 시도에 지지를 받지 못했다. 회장들이 사실은 군사를 다 이끌고 있는 의사들에 대한 모든 어떻게 보면은 정보와 협력을 만들어내는 곳인데 그 시도 회장들이 지지를 못 받은 그게 가장 큰 문제였고 그 당시에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될 때 어떻게 보면 이분이 살아온 인생들이 거의 투쟁, 데모, 타협보다는 그렇게 했는데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의사들이 이명택 회장이 잘할 것이다. 특히 전공의 선생님들이 많이 지지를 했어요. 사실은 처음 1차 투표에서는 거의 한 3분의 1 지지, 50%는 안 넘었었거든요. 2차 투표 결선에 가서 투표를 했는데 결국은 전전 회장하고 붙어서 이제 결선에서 이겼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굉장히 기반이 약한 거죠. 그 기반 약한 것에 그 지지 기반이 전공이었는데 예. 전공의들하고 선생님들 트러블이 생기니까 더 이상 유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시도 협회 의사협회 시도 의사회의 지지도 잃었고 거기다가 당선될 때 주 지지 기반 축이었던 전공의로부터도 이제 이 지지를 잃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탄핵이 됐다는 말씀인데. 그렇죠. 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의 대한의사들이 인턴, 전공의, 봉직의, 교수, 개원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전체 의사들이 다 포함된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곳에 각 시도마다 강력시도마다 10명 내지 12, 13명의 대의원들이 있거든요. 중앙대의원들이. 예. 중앙대의원들이 구성된 것이 대의원총회고 이번에 탄핵은 대의원총회에서 투표를 해서 3분의 1을 통과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대의원들이 되기 위해서는 의사협회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거나 경륜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졌고 그걸 간선이죠. 어떻게 보면 간선. 전공의분들도 꽤 많은 대의원이 있다고 하던데요.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는. 그래도 있긴 있는데 네, 각 한 대학교마다 70명 정도. 70명 정도 아닌 것 같고 예. 전공이 몇 명 상이 있는 상에 의학회라고 교수님들이 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게 이제 간접 선거고 대의원총회에서 이번에 탄핵이 되었고 그다음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는 직선이거든요. 모든 의사들이 투표하는데 의사 성분 구성 성분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전공의 선생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의 선생님들의 지지를 받았고 직선으로 되었고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에 의해서 탄핵이 어떻게 된 셈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전공의는 이명택 체제에 무슨 불만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전공의 선생을 대표해서 어떻게 보면 박단 선생님이라고 그분께서 이제 전공의를 대표해서 회장을 하면서 2024년도 이 시험, 2025년 입학생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전공의협회에서는 했고, 그다음 대한의사협회는 정원을 원점 복귀시키는 거죠. 그 대통령께서는 예, 안 된다고. 2025년도 입학 정원은 손을 못 댄다 하였고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진퇴양난이었죠. 정부에서는 안 된다. 전공의들은 무조건 원점에 서야 된다 하니까 거기에서 빠져버린 함정에 빠져버린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물러난 이명택 체제는 이미 저희 대충 짚어봤는데요. 이명택 체제의 그 뒤에서 곧바로 출범한 게 이제 비대위인데요. 비대위의 이번에 선거 과정도 생각보다는 좀 싱겁게 1차 투표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은 분이 당선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의사이면서 변호사이기도 해가지고 속칭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변의사가 인 분이 이번에 지도부를 이끌게 됐는데 그분의 성향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은 사실은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직무대행과 같거든요. 지금 이제 교수님들께서는 사실 대한의사협회가 개운이 위주의 단체거든요. 그 의학회라고 이제 교수님 중심이 이제 김동원 병원장님 같이 의학회 소속이 또 있고 전공의 선생님들과 포함해서 대의원의 구성 성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더 이상 현명한 방법을 찾아보자. 투쟁만 할 것이 아니다. 그럼 이런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네 분이 나왔는데 그 중에 가반을 첫 번째 투표에서 가반을 넘기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명이 나왔는데 그럼 그곳에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박형욱 교수님, 교수이면서 또 의사이면서 변호사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그러니까 중견 의사들이죠, 대부분. 그분들이 마음이 1차에 가반을 넘겼다는 것은 변호사의 법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그걸 인식을 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이제 1차에서 당선. 서울시 의사회장과 경기도 의사회장도 선정했지만 저도 나중에 그 뒷부분에 그 부분에 저도 비슷하게 정근 회장님하고 비슷한 생각으로 아마 이번에 변 의사를 전공의 선생님들이 선택했을 거라고 저도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박형욱 지도부를 이제 선택하게 됐는데 이 사전에 예상이 됐습니까? 보니까 서울시 의사회장님도 계시고 현직 그 경기도 의사회장님도 계신데 시도 의사회의 탄탄한 지지가 없으면 사실은 비대위라도 꾸려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수 출신이 아무리 법률가이긴 하지만은 선택된 게 금방 그 위치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근데 서울시 의사회장이 나왔는데 네. 서울시 대의원들을 또 본인이 잘 친하시니까 받아가실 거고 경기도 의사회장도 경기도가 제일 사실은 도로수는 제일 크거든요. 또 자기 대의원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사실 박형욱 교수 같은 분은 어떻게 보면 지지 기반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은 지지 기반을 떠나서 전공이 박단 선생님이 박형욱 교수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했죠. 했거든요. 지지선했죠. 그 영향력도 사실은 크죠. 그 영향력이 있으니까 또 물러난 전 회장은 또 박단 선생님한테 선거 또 개입이라고. 선거 개입이라고 또 뭐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데 그는 또 지나갔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와 의정협의체를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은 전공의의 편에 서서 전공의들이 귀를 기울이는 교수님들이 나선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좋은 또 협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이 경험이라든지 특히 또 변호사시니까 아주 법적으로 잘 풀어나갈 것이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1차에 거뜬히 저희 이제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보면은 그동안 이제 법적인 싸움은 의사 단체들이 계속 그 정부 쪽에 대항해서 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률가가 필요한 게 저희는 일반적으로 비대위는 조금 더 강성인 분을 선택을 하니까 뭐 경기도 의사회장님이 상당히 강성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이력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선택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뜻밖의 전공의가 이번에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이 한 70여 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대표가 공개지 선언을 함으로써 그쪽으로 표 쏠림이 박형욱 변의사 그분 교수님께 다 쏠리는 바람에 요번에 이제 1차 투표에서 당선이 확정되는 이변을 일으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공의들이 왜 이분을 선택하게 됐는지. 투쟁 쪽으로만 생각하면 네네. 임현택 그 회장도 처음에 기대를 할 때는 굉장히 그 투쟁을 좀 성공적으로 잘 이끌고 나갈 그런 적임자라 생각하고 다 밀어준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해보니까 아마 그 전공의들이 뭐 전공의만은 아니지만 전공의들이 주로 박 그 교수님을 뭐 선택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도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이 박형욱 비대위원장님께서는 2달 남짓 의협 지도부를 이끌는 이제 과도기 지도부를 이끄는 셈인데요. 2달 동안이면 사실 취임과 동시에 레임덕을 생각해도 될 정도인데 이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아주 한시적으로 짧게 한 2달 동안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근데 사실 이번 2024년도 11월 13일 날 이제 선출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 1월 초에 의협 회장 선거를 바로 하게 되었거든요. 직선으로. 그러면은 비대위원장은 그냥 중간에 설치가는 자리냐? 그게 아니거든요. 비대위원장을 하는 그 순간에 다음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는 선접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보궐선거에 당선된 사람은 그 다음에는 거의 바로 직선으로 바로 가잖아요, 그죠? 직통으로. 그래서 이분이 큰 실수가 없는 한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당선될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아, 그러면 이제 사전 선거운동 성격이 짙고 임기가 이제
활동 기간이 현재 비대위원장이 2달 남짓이지만 이분이 하는 거에 따라서 차기 지도부를 또 맡을 수도 있는 이니시어티브를 쥐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비대위원장을 다음 차기 회장에 나오지 못한다 하면은 그냥 안 나왔죠 이분들이. 그죠. 저번에 강원도 김태구 의사 네. 강원도 회장님이 네네.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굉장히 잘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정태 회장이 이제 나왔을 때 본인이 못 나오게 됐었어요. 그 안 나왔거든요 사실은. 잘 하셨는데 이번에 비대위원장은 좀 특별하게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아무 제한이 없이 나올 수 있으니까 먼저 이제는 선점을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제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한의사협회 구성이 좀 너무 다양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건 일종의 사용자 단체라고 저는 규정을 하거든요. 대한의사협회는 특정 직역을 대변하는 사용자 단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전공의 단체는 제가 보기에는 노조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완전한 사용자의 지위를 획득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개 사용자 단체와 노조 성격이 서로 성격이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의협은 사실은 그동안 사용자 단체로서의 의사들이 그 권익을 옹호하는데 상당히 이제 앞장서 왔는데 어느 날 지금 이제 의대 정원 문제 이거 해가지고 이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미 개원해가 있는 분들 보기에는 이거는 뭐 완전 심각한 그 코앞에 닥친 문제라기보다는 차라리 이제 의료 수가 문제를 더 이제 협의를 해야 된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조금 이제 이해관계가 완전히 달라 보이는 이런 단체를 이 박영욱 비대위가 어떻게 끌고 갈지 그 뭐 해안들을 좀 지도부에 한번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죠. 이 의료를 그 이해관계로 이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 임종수 우리 진행장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는 이제 결국 그 국가의 백년대계 이런 거 하고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변호사 출신 이제 비대위원장이 박 위원장이 변호사 되게 된 동기가 보니까 우리 2000년도 그때 그 의학분업 투쟁할 때 그때 상황을 보고 자기가 그 변호사가 됐다고 돼 있더라고요. 공부를 해서 이제 변호사가 됐다고 돼 있는데 그때도 의사들이 뭔가 엄청나게 억울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지금도 이 정도로 우리 다 그 국가를 생각하고 나름대로 양식이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 그 이면에는 뭔가 그 억울하고 또 이건 길이 아니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물론 이제 뭐 본인을 다 희생해 버리고 정부에서 시킨 대로 하면 뭐 좋지 않겠나? 그럼 조용하고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반드시 앞으로 장래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또 국가적으로 또 문제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 어떤 그 이해관계도 뭐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런 큰 그림들이 이제 어우러져서 이런 사태가 생긴 거라고 보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 정근 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연장선상입니다. 그 어쨌든 지금 현재 이런 의협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집단들의 이제 총합된 이제 대표 기구가 대한의사협회이긴 한데 결국은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선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직선제 들어가면은 가장 이제 많은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데가 전공의들란 말이죠. 그러면 전공의들의 요구대로 또 이제 회장이 뽑힐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직선제로 전환되고 나서부터는 그거 숱하게 좋은 지혜로운 분들의 의견보다는 이제 막 의사생활을 시작해야 될 분들이 우리 K의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 국민들은 그런 부분 조금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전문가 단체는 지금까지 그런 우려 사항들이 그 젊은 의사들의 생각들이 물론 잘못됐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예, 아무래도 경륜, 경험, 사회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 어떻게 보면은 경험 있는
의사들, 특히 개원이, 그다음에 교수 출신, 봉직의 전공의 모두로 직위를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모임이 되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은 직선제의 단점이라는 거는 선동, 대문을 잘하는 의사,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 의사. 근데 결국은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결국은 대문을 열심히 하거나 그냥 타협을 안 하는 데서 결국은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어버려서 문제가 되었었거든요. 저희들이 2000년도 의학 분업할 때 김동원 병원장님과 저하고는 부산시 의사에 또 상임이 살아서 같이 근무를 했을 때, 그때 전 의사들이 피해를 보고 국민들도 사실이 피해를 보고 결국은 의학 불입이 되었거든요. 그때 많은 의사들이 경찰에 가서 불려가서 조사를 받기도 했을 때, 그때 부산 의사회를 같이 이끌고 있으면서 같이 도우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피해를 주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병원 문을 닫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면서 국민들의 욕을 들어묻지 않고 하는 일들. 그러면서도 또 같이 모여서 걸기되는 또 부산 의사가 제일 잘 했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춘 그런 많은 의사들이 다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어른이 의사가 회장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대모 잘하는 의사. 그 전공의생들이 어떻게 보면 대한의사협회 직선제 선거에서는 제일 표가 많으니까 그분들이 선택권을 쥐고 있습니다. 한 곳에 쏠리거든요. 쏠려서 이민택 회장이 당선된 거야 사실은. 근데 대모 잘한다고 뽑았는데 결국은 협상의 기술이 부족하니까 정부한테 어떻게 보면 계속 끌려다니면서 정부에 뭐 미워한다고 표현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설교를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의사들이 사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전공의생들이 표가 많이 없는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에서 어떻게 보면 교수 출신, 의사 출신 또 전공의들과 같이 협력하겠다 말씀하신 분이 뽑혀서 천만 다행이다. 그거는 일단 이제 비대위원장까지만 그렇고 예. 내년 1월에 또 이제 정식으로 또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이제 의회회장을 뽑으면 역시는 이제 직선제로 뽑히게 될 거 아닙니까? 이 혹시 비대위 체제에서 간선제로 전환할 그런 계획들이 있는가요? 그런데 이제 그 대한의사협회 정안을 바꾸려 하면은 그 전 회원들이 또 투표를 해서 3분의 1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전공의생들이 대부분인데 많은 숫자가 있는데 또 개원 의들은 대한의사협회 투표권을 가지려고 하면은 회비를 또 내야 되는 거예요, 매년. 근데 회비 안 내는 대한의사협회 개원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분들이 투표권이 없어요. 결국은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은 인턴생 전공의생들이 훨씬 많죠. 압도적이죠. 그럼 결국은 전공의생들을 빼고 간선제로 갈 확률이 이제 거의 없어져 버렸다 보죠, 이제는. 그리 되면은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탄핵은 역사상 두 번 이루어졌지만은 지난 10년 동안 탄핵이 추진된 게 벌써 5번이나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의료계가 지금 복잡하거든요. 시끄럽고. 근데 어쨌든 이 시스템으로 내년 1월에 조금 이제 직선제로 의협회장을 뽑아야 되는데 현재 거론되는 분이 어느 분입니까? 저는 이번에 박흉옥 교수가 아마 아주 슬기롭게 잘 할 것이라 기대를 되고, 그리고 또 의대 교수로서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직역들 그 개원이 모임과 함께 또 전공의 모임들하게 협력할 수 있는 분들이 교수님들이 능력이 탁월하시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의사회, 경기도 의사회, 또 강원도 의사회 다 포함해서 협력을 만들어내고 정부와도 협력을 만들어낸다면 저는 거의 지금 비대위원장 박 교수님, 박 위원장께서 다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사실은 일을 한 달 반 하고 다시 바꾸고 나는 거는 굉장히 손실이 또 크잖아요. 의사협회로 봤어도. 그래서 이번에 비대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그냥 50%는 표를 다 먹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또 좋은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이 서울시 의사회장님을 포함해서 경기도 의사회장, 또 강원도 의사회장님도 아주 참 훌륭하시고 저번에 그 이면택 회장과 경쟁했던 주소 회장이라든지 대한의사협회 기라성 같은 의사들이 지금 검증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이제는 경쟁보다는 힘을 같이 합친다면은, 그래서 대한의사협회와 시도의사의 힘을 합치면은, 그래서 투쟁 일변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협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건 피해는 제일 전공의생들이 가장 크거든요.
1년을 공부의 상태에서 1년이 늦어졌다는 것은 국민 피해, 그다음에 환자 피해, 그리고 또 의사들 본인 피해 이런 부분들에 이제는 정부에서도 많은 또 이 하해 재설출을 내었는데 그 재설출을 슬기롭게 잘 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만들어낼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종합병원의 병원장님 맡고 계시는 김동원 병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 의료 인력의 수급난 그리고 이제 특히 지방의 필수 의료 인력 이 구조 아주 기행적이고 거의 뭐 아사직전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방 의료라고 해도 우리가 광역시, 그다음에 일반시, 그다음에 저기 군 단위, 면 단위, 시골 인데 따라서 다 다릅니다. 다르고 뭐 전에 언론에 보니까 소아과 의사가 없어가지고 아기들이 진료를 못 받는데 뭐 봉급을 1년에 그 3억을 주는데도 뭐 지원자가 없다 이런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저 오지의 시골에 가면 소아과 환자를 하루에 1명 볼지 2명 볼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어떤 공공병원에 가 있는 경우라면은 사람을 많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365일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보수도 좋지만 의사가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유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내가 할 수 있다는 이것 때문에 의사가 됐는데 그 가서 이제 꼼짝달싹 못하고 이제 공공병원에서 지켜도 그것도 잘못되면 혼자서 책임 다 져야 되거든요. 그런 이런 법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지원자가 없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한시적으로 6개월 하라면 할 수는 있겠지만은 뭐 거기서 이제 한 몇 년을 버티겠다 하면 뭐 굉장히 그 개인적인 자유를 버리고 또 희생하면서 뭐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족과도 문제도 생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안 되는 건데 근데 또 그 체계만 잘 갖춰져 있으면은 얼마든지 진료받고 뭐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대도시로 가면 다 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의료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재고를 해봐야 되고 꼭 필요하면 이제 공공의료 쪽에 우리 그 공중보건이라든지 이런 공공의료 쪽에 필요한 인력들을 이용해서 이제 하는 방법들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수 의료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인력을 대폭 늘린다고 필수 의료 지원하지 않습니다. 필수 의료를 지원하면 금방 말씀드린 그런 얘기들 불이익이 많습니다. 이런 뭐 어떻게 어려운 일을 하고 혹시 좀 잘못되면 법정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거든요. 그렇고 또 뭐 여러 가지 전문의가 되고 난 다음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상대적인 뭐 그 대우를 못 받는다든지 이런 상대적인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 의료가 막 꼭 좋다는 건 아니지만 필수 의료를 하는 사람들은 미국에서는 대우를 특별히 해버립니다. 특별히 해버리고 이제 그 생명을 다루거나 필수 의료를 하거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특별히 대우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가 조정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제 필수 의료에 대한 해결은 그 수가 조정이 몇 10년째 내려오면서 이제 그 얘기하는 핵심이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내자입니다. 수가 조정. 요거 하면 되는데 이걸 자꾸 회피하고 그거는 이제 놔두고 왜 우리 국민들이 이 값싼 의료에 길들여져 있거든요. 그런 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부도 그걸 하면 표가 떨어지기 때문에 못하고 이제 다른 방향을 막 찾다 보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이제 가가지고 뭐 몇천 명을 넓게 버리면 낙수 효과로 간다. 이건 정말 그 참 논리상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임시 방편적으로 지금 흐르고 지금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들이 환자 수가 떨어져서 적자가 나니까 적자 보상으로 병실을 줄이면은 그것만큼 보상을 해준다. 몇 천억, 그죠? 그럼 200%. 그 굉장히 아마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안과 사니까 의시한수로 쳐다보는 거예요. 거지한적인. 그 다 보면 뻔히 아는 사실을. 그러면은 환자 병실을 줄여라. 그 돈을 지원해 줄게. 그럼 환자 많이 안 봐도 200% 수가를 받고 50%, 100% 올라가니까 좋아해요. 전공이 많이 필요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 지금 이런 문제 사태의 근본 원인은 지방 의료, 그 다음에 필수 의료 한다고 했는데 그건 싹 없어졌어요. 이제는 서울의 수도권의 상급 종합병원들이 대부분 보상해 준다고 해요. 그 보상한 돈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김동원 병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방으로 활성화하면 지방으로 수가를 만들어서 하면 자연적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데 그 돈을 빼서 또 어떻게 보면 더 격차를 벌려버리는 거야. 더 수도권에 집중화시켜버렸고 세상에 이런 정책을 누가 과연 만들 참 특별하고 이상하다. 정근 회장님 여기서 제가 회장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때는 뭐 정부는 25년도 의대 정원 2,000명 그는 뭐 조금도 이렇게 취소할 생각이나 축소할 생각이 없는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학에 지금 교수 인력들이 속속 지금 뭐 엑소더스라고 불릴 정도로 속속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나중에 의과대학에 남아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소를 누가 키우나 이 정도로 이제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이 제대로 교육이 됩니까? 사실은 네. 이제 의과대학 교육에서 교육을 충분히 다 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일어나지 않거든요. 실습이라든지 보능이라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의사가 아닌 의대생이 수술에 참여할 수 없거든요. 그럼 인턴 전공의 선생님들이 또 수술에 참여해야 되는데 저희들 때는 다 했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의사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럼 그 의사가 청청시야에 인턴 전공이 마치고 그 다음에 펠로우, 전임의, 임상조교수, 임상부교수 청청시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 대학병원에 그래도 필수 의료라 중환자를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교수 외에도 그 밑에 있는 많은 의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의사들이 수도권에는 의사 수가 넘쳐난다 그죠 지금이라도. 그럼 지방은 이 사태를 해서 지방은 더 그냥 격차가 벌어지고 더 환자를 못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대통령께서 기대한 지방 의료와 필수 의료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결국은 지방 의료를 더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병실을 줄여서 상급 종합병원 지원해 준다. 또 격차를 더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정책을 좀 더 원시로 멀리 보게 좀 정책을 해야 되겠다. 그 김동원 병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간단해요. 당근과 그리고 역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의료 수가로 간단하게 조정할 수 있는데 그 수가를 쓸데없이 낭비하는 쪽으로 가버린다 거예요. 정부 재원을. 그런 면이 참 보고 있으면 답은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데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뺑뺑 돌아가면서 집을 못 찾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 새로 된 대한의사협회 박이공 회장님이 예방의학하고 또 의료 전문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또 그래서 임상을 안 하신 단점은 있지만은 그 임상의 전문가를 같이 모아서 지방 의료를 활성화시키는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은 저는 해답은 충분히 있다 봅니다. 당초 하기야 대통령께서 주장하신 것도 의료는 생명을 살리고 지방을 살린다는 거였거든요.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면은 사실은 이 근본 이 지향하는 목표는 같고 다만 그 과정을 한쪽에는 그걸 지향하려면 2,000명을 늘려야 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무슨 이렇게 비과학적인 산출로 해가지고 2,000명이나 적정한 설로 다시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2,000명이 늘리면 갈 데가 없으니까 저 지방에 촌으로 시골로 가지 않겠느냐. 필수 의료도 갈 데가 없으면 필수 의료를 지원할 것이다. 그죠. 안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종과를 다 의사가 많으면 힘든 내과, 또 심장내과 가지 않겠느냐.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경제적인 관점에만 쳐다본 거죠, 그냥 단순하게. 그 자존심이 상하고 이러면 더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 긴 말씀, 그 고귀한 말씀 많이 들었고요. 그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어쨌든 이번에 전공의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새 지도부가 탄생을 했는데 그 새 지도부가 묘하게도 법률가 출신인 의사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강경 일변도라고 전공의 선생들이 MZ세대고 뭐 이렇게 타협이 없고 강경 일변도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선택한 분이 벤의사라면 당초에 이렇게 이 조만간에 의정 갈등을 끝내야 되고 마무리 협상에서 조금 더 유리하게 국민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법률가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선택되지 않았나. 그래서 좀 긍정적인 신호를 받아들이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 집행부 이 새 집행부가 정부 여당에서 여당 대표가 제안한 여야 의정 협의체에 어떻게 참여를 할 것이며 거기서 어떤 역할을 기대를 하고 있으신지 두 의료계 지도자 두 분께서 각자 전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전망은 우리가 할 수가 없고요. 기대를 갖고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부가 방향을 잃고 뭐 여러 가지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냥 숫자만 늘리면 다 해결된다. 뭐 이런 사고 방식부터 해서 이제 그런 거를 정책적으로 잘 제안을 해서 정부를 설득해야 되고 어렵겠지만은 정부를 설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공의들도 이제 저렇게 강경 일변도로만 갈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새 비대위원장은 뭐 어차피 이분이 그 의대 교수면서도 또 행정가면서도 또 변호사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을 아주 원만하게 또 합리적으로 잘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면택 뭐 우리 전임 회장도 이렇게 탄핵은 됐지만 나름대로 고생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향이나 여러 가지 방법면에 있어서 좀 안 좋았기 때문에 탄핵을 당했는데 새 비대위원장님은 그런 것도 또 반면 교사로 삼아서 뭐 잘 좀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근 회장님께서는 뭐 지금 현재 대한종합병원협회 회장도 맡고 계시지만 그 이전부터 부산시 의사회장 그리고 뭐 대한계력협회 회장하고 각종 그 의료 관련 단체에 장을 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이제 의료 행정은 물론이고 의료 법률에 대해서도 상당히 해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의학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도 많으셨고 지금 이 여당이 주도하는 여야 의정협의회 이게 우리 새 의협의 비대위가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전망과 어떤 기대를 하고 있으신지요? 사실 정부에서는 그 근본 취지가 지방 의료, 필수 의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의대 정원을 하자. 근본 취지는 참 필요하고 잘 맞아요. 그죠? 그러면 정부는 큰 틀에서 제안을 던지고 그리고 그곳에 관련된 또 의과대학 교수님들이나 의료 정책을 하는 교수님들이 나서서 또 학문적으로 또 풀 분들이 또 계시고 그러니까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니까 더욱 같이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 수 낼 수 있는 그런 협력체들이 또 이야기도 또 들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국민들의 소리 환자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소리도 들어가야 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빠졌어요. 의료 경영에 대한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의료를 핵심적으로 볼 수 있으면서 문제의 포인트를 볼 수 있는 의료 행정 경영 전문가가 없으니까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길 방향이 그냥 헤드라이트가 없는 거예요. 그냥요. 그냥 사실 의과대학 교수님들은 어떻게 보면 환자를 잘 보고 중환 환자를 보는 역할에서는 최고인데 그죠? 병원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없단 말입니다. 특히 또 지방을 또 우선시할 수 있는 그런 정책가가
이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더 관여하기 힘들죠. 지방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빼버리고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그냥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그렇게 만지고 있으니까 답은 있는데 깝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력을 갖춘 의료 경영 전문가 의사이면서 그리고 의사들끼리 싸워서 답을 내려 그거예요. 정부가 관여하지 너무 관여하지 말고 관여는 물론 해야겠죠. 장은 마련하되 의사들끼리 싸워서 대한의사협회가 조작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교수님들이 조작하는 부분, 그리고 개원가가 조작하는 부분, 또 그리고 의사이면서 병원 경영가가 지방의료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싸워서 싸우는 게 나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격렬한 논의를 거쳐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정부가 만들어준다면 스스로 좋은 답을 나올 것이다. 저는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려야 되는데 대한민국 정부의 이런 의료 경영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나 해결하는 방안이 굉장히 원초적이다. 대한종합병원 협회에서 뭐 그 역할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떨리는 사람들이 대학병원장님이나 네. 각 종합병원이나 또 의사뿐만 아니라 비의료인도 의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간호사도 있고 기사도 의료 기사도 있고 아니, 행정 전문가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전공의 파업하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다 지금 무급휴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병원 하면은 의사만 병원이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전공의들만 또 돌아가지 안 돌아가거든요. 의대 교수는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협력체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오케스트라 그런 역할인데 그 피아노 하나 안 움직이고 오케스트라 안 돌아가지만 다 같이 합주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의정협의체를 만드는데 그 의정협의체도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말만 하거나 책임 회피하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강력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욕을 들어 먹어도 소신을 굽히지 않는 지금은 의사사에서도 이 의대 적응을 늘려야 된다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의사사에서 또 안 좋아할 수 있지만 늘려야 될 건 늘려야 되고 그럼 늘릴 곳을 어디에 늘려야 되냐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의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언로를 터줄 수 있는 길을 정부에서는 길만 만들어 주라 그거예요. 길을 대한종합병원 협회에서 뚫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쉐빙선이 돼야죠. 그 사실은 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 아닙니까? 네. 병원의 주인은 누굽니까? 환자 아닙니까? 맞아요. 그 아픈 환자들. 예. 환자들 입장에서는 다 답이 해결되고 예. 제일 깝깝한 곳이 어디냐? 서울 아니거든요. 예. 서울이라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그냥 일선에 있는 분들은 다 수도권에 다 계세요. 그냥. 그 지방의료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냥. 지방을 누가 대변합니까? 그 대통령께서는 지방의료 때문에 이렇게 일을 만드셨는데. 맞습니다. 그죠? 당사자를 다 빼놓고 그냥.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모두 공평하게 아플 때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그 취지는 정말 좋아요. 예. 그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뜻에 적극 공감하지만 좀 구체적인 면에서 이 실체적인 면에서 많이 좀 부족한 면을 좀 보완해서 하면은 그 뜻이 잘 살아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보니까 다양한 그 이해관계를 가진 대한의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의사 단체 기구들이 있는데 저는 뭐 목소리를 이렇게 취합해 가지고 일관되고 획일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통하는 게 어쩌면은 또 이렇게 복잡할 때 거기서 틈새가 나오고 좋은 방법이 나올 거라고 저는 맞아요.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된다고 생각하고 만들어가면 되는데 무조건 처음부터 안 돼 하는 것보다 올해 정원 안 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은 안 되지만은 협의해서 또 좋은 방안을 찾아보자. 근데 명분이 중요한데 명분은 지방의 의사 구하기가 힘든데 수도권에 있는 분은 지방의 의사 종합병원이나 병원에 의사 구하기가 힘든지 쉬운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서울에 가면 되지. 본인 부모님이 지방에 있으면 그래 할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사실은 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도 충분히 나의 부모님이 저 어디 지리산 산골에 계신다면은 가까이 의사 선생님 계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바라보자. 그렇게 한다면은 충분히 답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다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아이고 긴 시간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의정 갈등이 지난 2월 중순부터 시작됐으니까요. 벌써 뭐 1년이 다 돼 갑니다. 이 시점에 의료계 지도자인 두 분이 의정 갈등 장기화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 뭐 정부든 아니면 동료 의사들이든 뭐 국민이든 이렇게 당부하고 싶은 말 그리고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든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이제 갈등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갈등을 내가 요구하는 것을 100% 받아내겠다. 이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상대방에게 상처도 주고 또 무리한 그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잘 협의해서 최대 공약수를 잘 찾아내는 것이 지금 이제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근 회장님. 예, 의사 면허 따지가 이제 40년 되었는데 정말 국민들께 정말 죄송한 마음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 깊이 미안한 마음이 사실은 다 의사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누가 잘잘못을 떠나서 의사들이 환자를 더 열심히 보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순수한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일단은 지방 의료, 필수 의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이런 문제들을 빠른 시간 내에 빨리 협의를 해서 정부의 뜻과 그리고 우리 의사들이 또 어떻게 보면 이 젊은 의사들이 또 미래의 보장 부분이 또 포함돼야 되겠죠, 그죠? 중요합니다. 예,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다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들을 만들어 내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이고,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난 2월 중순부터 시작된 의정 갈등이 의협회장 탄핵과 맞물리면서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의정 갈등을 바라보는 평가는 두 갈래인 듯 합니다. 대학병원이 경영 악화로 수십 년 쌓아온 K의료가 무너지고 있다는 의견도 있고 오히려 대학병원의 진료 차질에 따른 역할을 지방종합병원들이 잘 수행해 내므로써 왜곡된 의료 전달 체계가 바로 잡혀 K의료의 체질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의정 갈등이 조기에 종식되어야 한다는 데엔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의정 갈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팡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